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오늘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 어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도 아니고 이제 각하 결정이 나온 건데요. 예. 각하라는 건 이제 아예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고들의 그러니까 재판거리가 안 된다? 그렇죠. 패소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 중에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이미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진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어떻게 정반대되는 판결이 또 나오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이죠. 네. 그 다음에 판결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뒤집는 또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흑역사가 몇 년째 지금 네. 이 문제 하나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난번 그건 뭐고 이번에 나온 이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19건을 네. 가져왔는데 예. 19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강제 노역, 일명 이제 강제징용이라고 하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게 이번에 판결 나온 걸 빼고서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1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최종 판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그 이후에 예. 이게 이제 재판거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유죄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강제 노역의 이제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이 각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재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업인 경우도 있고 신일본제철 같은 예. 같은 기업인 경우도 있고 뭐 미쓰비시 같은 이제 다른 기업인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건이 좀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나 뭐 그 당시 어떤 대상 기업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예. 여러 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건이 이번에 나온 거다. 이렇게 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한 건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네. 소송이 됐는데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습니다. 국민이 이거 사법부 믿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이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춘식 선생 등이 제기했던 신일본제철 대상 소송, 예. 그거는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일명 2차 소송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재판이 끝난 뒤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자 광모 씨를 비롯해서 이제 그 7분이 제기한 소송인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일본제철 대상입니다. 근데 네. 2019년 7월까지 2심이 진행이 됐고요. 예. 2심까지는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데 예. 처음에 소를 제기했던 7분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지금 워낙 연세들이 그렇습니까? 많으셨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은 현재 다 돌아가신 상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 전에 예. 같은 강제징용 관련 재판인데 이건 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일본 정부 측에서 예. 아니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는 승소고 하나는 패소냐 이거 한국 사법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한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일본 전범 기업들이죠.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인데 예. 패소가 됐던 재판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1965년에 진행을 했던 예. 그 당시에 한국 정부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라고 예. 하는 주장이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패소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송의 성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 거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습니다. 예, 재판 대상의 피고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네.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대법원 판례랑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그건데. 대상,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 대해서 뭐 1심 판결들이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각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불과 3년 전에 나온 판결을 바로 뒤집었다는 게 이제 너무 가깝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려면 핵심 키워드가 두 번째 키워드로 그래서 청구권이 나옵니다. 아, 참 한일 협정에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5년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건데 예. 그동안 일본 측의 주장은 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각 개인들의 청구권도 다 소멸됐다라는 예.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가 중요한데 예. 일단 일본의 한반도 지배 자체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강제 점유 행위였다. 네.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으니까 그 강제 점유하에서 만들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징용 법률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징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그 법률들도 다 법률적 효력이 없다. 네. 그것도 불법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법률의 근거에서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속여가지고 강제 동원을 한 거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예.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완전히 반인륜적 범죄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거고 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네. 국가가 나서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 이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을 대리해서 소멸시킬 권리가 없다. 예.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일 그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에도 일본이 자기들이 이 한반도를 점유했던 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우리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예.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배상금이 아니었고 예. 독립축하금이다. 예.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개인들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정 문구가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인 문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일본 법원은 한일 그 병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합법이라고 있거든요. 주장하고 여기서 그렇기 갈라지는 때문에 거예요.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다라고 네, 주장하는 해소됐다고 건데.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서울지법의 판결이 예전 그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부의 판단에 가깝습니다. 글쎄, 저도 그 얘기예요. 네.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했냐면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명시해 놓은 한일 청구권 협정 문구를 그대로 판결문에서 인용을 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 국내법적으로 해석한 거에 불과하다라면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끼리 한 판결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대법원의 상급 법원 아닙니까? 네.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온다는 게 전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발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예. 더구나 더 논란이 된 거는 뭐냐면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법 외적인 판단들을 이제 판결문 안에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냐면 일본과의 관계가 판결을 통해서 훼손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대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외교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관이 외교적인 걱정을 하면 판결이 제대로 되나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 법률만 봐야 될 거 아니 이게 무슨 이제 외교부가 했었던 어떤 외교 행위에 대한 행정 재판이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다름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인데 네. 왜 여기서 외교적 관계, 한일 관계,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고요. 뜻밖의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걸 왜 재판부가 이렇게 기여라고 평가를 합니까? 예. 아니 그 피해자들이 그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내법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 좀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게 국제 관계와 연결이 돼 있는 사안인데 우리 헌법에 근거한 네. 우리 국내법에 근거한 판단만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저는 이제 사법농단을 꼽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뭐 그러냐면 익숙한 단어예요. 자, 양승태 대법원이 바로 이 강제징용 관련된 재판을 시간을 끌었다. 예. 근데 왜 시간을 끌었냐? 5년이나 시간을 끌었거든요. 왜 시간을 끌었느냐?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 거래를 시도했던 그 사안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 당시에 신일본제철을 대리했던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결론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하고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과 이번 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이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기존의 2018년 재판만 하더라도 피해자들 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4명이 처음에 재판을 시작했는데 3명이 돌아가시고 1명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것만으로도 안타까움을 더했었는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예. 그런 어떤 고민과 걱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시간에 일본 정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법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혼란스럽네요. 벌써 몇 년째 논란입니까 이게. 자, 헬마우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